안녕하세요. 모태스쿨러 코리아 지사장 구회리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함께 자리해 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실 만큼 오늘의 토론이 여러분 모두에게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체계는 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의료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의료진의 burnout, 그리고 최근의 정책 갈등까지 복합적인 도전 앞에서 의료 현장은 더욱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 또는 전문 간호사 등으로 업무 범위가 확대되며 의료 공백을 메우는 핵심 인력으로 현장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할이 커지는 만큼 부담도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바로 그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위해 간호사의 역량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임상의사 결정에 어떻게 더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웨비나의 토론은 모태스쿨러 코리아의 김지성 과장께서 머더레이터를 진행해 주시며 국내외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는 심도 깊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월터스쿨로 코리아의 김지성입니다. 오늘 웨비나의 사회를 맡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저희 연사님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께 정말 많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서 구엘리 지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웨비나는 변화하는 의료 시스템 속에서 저희 간호사들의 역할과 또 지속 가능한 체계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세션을 바로 시작할 건데요. 먼저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세 분의 연사님들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사이신 한동수 대표님께서는 현재 간호사연구소 대표로 활동 중이시고요. 간호사의 권익 보호랑 그리고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강연, 캠페인, 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호사의 역할 변화와 채용 시장의 흐름, 그리고 이에 어떻게 간호사의 입장에서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강용 선생님께서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거쳐서 현재는 호주 콩콜드 레퍼트리에이션 제너럴 하스피럴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시고요. 서티파이드 플라이드 레지스터드 널스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해외 현장의 최신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의료 시스템이 변화하는 이 전환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프로토콜을 구축하고 또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연사는 박지혜 선생님이십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근무 중이시고요.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 유튜브 채널 RNG야 TV를 운영하시는 걸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00편이 넘는 실전 간호 콘텐츠를 이제 현장에서 정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IV라던가 체열, 수액 관리, 그리고 인계 방법 등 정말 필요한 콘텐츠를 위주로 저희 간호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요. 또 간호사의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간호사 RNG야의 병원 이야기 시리즈를 출간해서 책을 통해서도 현장 간호사들에게 도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각 연사분들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Q&A 세션이랑 간단하게 파이어사이드 챗이 있을 예정이고요. 정말 많은 유익한 이런 인사이트들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웨비나 종료 후에는 간단하게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향후 이런 웨비나랑 같은 더욱 유익한 콘텐츠랑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많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발표라던가 아니면 웨비나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 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되도록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동수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연구소 대표 한동수라고 합니다. 저희 기업은 간호학과 학생부터 간호사까지 원하는 병원 취업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문적으로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신규 간호사부터 프리셉터, 후간호사 대상으로 전문적인 이제 교육을 이제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업데이트 업투데이트의 스피치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청중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민 주스 기사를 비롯한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2024년에 이제 일어났던 의전 갈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셨겠지만, 이러한 의료 환경 변화가 간호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좀 간호사 입장에서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올해 이제 의전 갈등은 간호계에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취업이나 이런 인력 현황에 대한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상 역할에 대한 변화가 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이제 인력 현황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 보자면, 뉴스 기사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이제 병상 운영이 좀 중단되면서 환자가 입원을 좀 하지 못했고, 신우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무급으로 반강제 휴가를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무급 휴가를 가게 되니까 신규 간호사 채용은 당연히 좀 이제 밀리거나 채용을 하지 않는 결과로 좀 이어졌고요. 24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채용을 하던 22년이나 23년도 해 기준으로 볼 때는 취업률이 이제 67%가 감소한 34%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2023년에 이제 이미 채용이 된 이제 신규 간호사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제 병원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웨이팅을 해야 되는 간호사들과 무급으로 휴가를 가게 된 간호사들이 경제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호와 관련 없는 이제 일을 하면서 버티는 케이스까지 사실 새롭게 생기게 됐고요. 저희 쪽에 실제 상담을 요청하셨던 분들 중에는 2년을 이제 웨이팅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2년이 넘어서는 병원에서 합격을 취소시키는 사례까지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없던 사례들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전 갈등으로 이제 현직 간호사들도 무급 휴가를 가게 됨에 따라 당연히 이제 이미 채용해놓고 웨이팅 시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입사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새로 채용 공고에도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간호사 연구소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24년도에 일어난 의전 갈등으로 인한 이제 인과관계로만 이제 저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 이제 6년간의 채용 공고 인원을 이렇게 저희가 가져왔는데, 이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된 채용 축소 추세가 서울 경기권 지역부터는 일어나고 있었고요. 의전 갈등이 일어나면서 24년도에 있었던 이 변화가 급격히 가속화시킨 걸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이제 가장 취업하고 싶은 병원인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이라든지 또는 대학병원들부터 간호사 취업률이 좀 시작돼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인데, 실제로 채용 공고 인원을 이렇게 분석하고자 추이 인원을 이제 표를 정리해봤는데,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 추이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지역별로 나눠서 좀 그래프를 보면 지방권의 대학병원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추이가 잘 없으나, 사실 이제 서울 주요 병원들을 보시면 이렇게 추이가 감소 추세로 들어와 있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사실 간호학과의 높은 취업률 자체가 우리나라는 간호사의 높은 사직률과 크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든 분들이 아실 텐데요. 간호사라면 지금까지는 많이 사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이 뽑았던 건데, 많이 사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무급 휴가를 보내는 2024년도에 이런 현상은 그 채용 인원 감소라는 기존의 현상에 대한 가속화를 초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간호과 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주요 병원들의 사직률은 실제로 많이 감소한 바가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지금처럼 먹고 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서 분위기적으로도 이제 경력직 간호사가 전보다는 사직을 하지 않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모두가 이제 선호하는 큰 병원의 공고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그 병원들의 사직률이 감소하고 있고, 그것이 웨이팅 간호사를 1년, 2년을 대기시키게 만들면서 최종적으로는 채용 공고 인원 감소라는 현상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간호학과의 정원은 2018년도부터 매년 700명씩 늘려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 1000명으로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결과 병원의 합격 평균 스펙,
그러니까 학교 스펙 자체도 평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실 여기 모두가 뭐 선호하는 병원의 레벨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간호사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가 그 속도가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의정 갈등으로 좀 빨라지고 있음을 현상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평균 합격 스펙이 진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 저희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봤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한 해에 이제 주요 병원들부터 해서 합격하셨던 분들의 스펙을 데이터화 시켜서 그걸 저희가 이렇게 통계 분석을 하는데, 이제 통계 분석의 일부 결과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 1번이 2022년도의 평균값이고요. 이게 2023년도의 평균값이고, 요게 24년도 평균값만 제가 좀 다 들고 왔는데, 보시면 학점이 3.97, 4.08, 4.1, 토익도 856점, 그리고 880점, 895점. 매년 전년도보다 감소한 해는 없습니다. 계속 평균 스펙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높아지는 스펙 자체가 결국에는 다시 간호학과 학생들의 취업 준비 부족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제 휴학을 하는 상황을 만들고요. 결국 24년도 의정 활동으로 공고가 이제 출소됨에 따라서 그 해에 일반적으로 합격했어야 되는 스펙들 가진 간호학과 학생들이 합격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휴학을 하거나, 또는 자기가 원치 않는 병원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기대하지 않는 이제 중소병원에 이제 합격을 한 상태로 어떻게 됐냐, 휴학했던 친구들은 좀 더 스펙을 높여서 이번 연도에 다시 취업을 준비해서 지금은 이제 넣고 있고요. 이쪽에 해당했던 기존업자들조차도 경력과 토익 점수를 가지고 다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올해 4학년인 분들은 여기서 한 해 동안 준비했던 친구들과 같이 공고를 이제 맞붙어야 되는 상황이 왔고, 그 결과 또 이 학생들은 또 여기에 대해 밀려서 부담감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4학년을 넘어가서 다시 여기 라인에 들어오게 되고, 이런 이제 구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올해 4학년들은 전년도 기존업자들과 같이 경쟁함에 따라서 취업이 어려워지고 가속화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년도 의료계의 변화는 간호사의 인력 현황과 취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간호사의 역할, 간호 시스템은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을까라고 보면, 단적인 예가 바로 PA 간호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PA 간호사가 어떤 직업의 역할을 침범한다, 침범하지 않는다, 뭐 옳고 그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현상 자체만을 볼 때, 기존에는 실무에서 기능적으로만 이렇게 활용되던 PA 간호사가 이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갑자기 필수의 선택지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역할이 생기면 그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분명 발생하기 마련인데, 실제로 임상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은 기존 업무를 하면서 새로운 업무가 생겼으니까 과중이 될 수밖에 없고요. 새로운 역할이 생겼지만 당장에 제공해주는 단기간 교육만을 받은 간호사가 그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해줬으니까 이제 스스로가 못하는 걸 개인 역량 부족으로 좀 보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고, 새 역할의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고 역할만 계속 강조되다 보니까 책임이 불분명해서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 모두에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그 역할에 대한 또 보상 체계는 전혀 이제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간호사들 입장에서 동기가 부족해지고 지속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역할, 보상, 그 다음에 법적 근거, 요렇게를 제대로 좀 설계를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현장 의견을 좀 수렴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의료 공백을 단순히 메꾼다, 요게 아니라 간호사, 의사 이런 집단의 분류를 넘어서서 의료계가 이번 기회에 지속 발전 가능한 레벨로 어떻게 역할을 정할 건지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일어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임상영자의 간호사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시스템이 중요하고요. 보상 체계와 역할의 정립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할지 일방적으로 의견을 뭐 메일을 보내고 회신해라 이런 식이 아니라, 병원의 등급이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현장의 이야기를 좀 상호소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간호사가 어떤 역할이 좀 더 새롭게 확장되고 제정이 될까라고 보면 인상적 추론과 타구력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간호사가 환자 증상을 호소할 때 단순 의사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이 아니라, 이렇게 환자 증상에 대해서 원인과 정도를 통해서 담당 의사에게 알릴지 널싱을 제공할지 다시 판단할지에 대한 적합한 판단을 내리고, 그에 대한 상호 연관성을 두 근거를 기반으로 환자에 대한 간호사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적합한 판단을 위해서 간호사정을 의학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고, 이에 대한 경우의 수가 프로토콜화돼서 상향 표준화된 교육적 시스템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이미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호주 사례가 이제 뒤에서 아마 스피치를 통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간호사 역할 확대는 정답이 없고 가장 최적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되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문성이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고 향후 간호사는 의학적 레퍼런스를 찾고 최신의 이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추고자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업투데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저희 간호사 연구소에서 이번 스피치를 통해서 결론 및 시사점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제 10분 정도의 스피치라고 볼 수 있고요.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하신 점 있으면 Q&A 남겨주시면 거기 좀 답변을 드리고 또 이제 연자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동수 대표님께서 이제 간호사의 인력 구조 변화랑 그리고 뭐 채용 감소랑 그 대응 방안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뭐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 나누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흔히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뭐 기존 간호사 선생님들이야 뭐 자기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임상 경력을 더 쌓는다던가 CDS 시스템 등을 이용해서 전문성을 쌓으면 되겠다고야 하지만 이제 신규 간호사 입장에서 이제 새롭게 간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려면은 어떤 능력을 더 쌓아서 이제 간호사로 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구하는 그런 질문이 있으셔서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신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여러 병원에 이제 가서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제 신규 선생님이 지금의 변화에 맞춰서 뭔가 이제 새로운 부분들을 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간호사로서 베이직하게 갖춰야 될 것들을 먼저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베이직한 레벨이 넘어서게 됐을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좀 더 전문성을 갖출 것인가를 그 다음 레벨에서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베이직한 레벨 안에서 조금이나마 지금의 이제 변화되는 의료 변화에 좀 반영을 해서 내가 어떤 걸 좀 더 높이는 게 더 좋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만약에 조언을 원한다고 하시면 저는 이제 환자 상태 파악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상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처치술이라든 이런 부분들은 숙련도의 영역인 업무들이 있고 숙련보다는 경험의 케이스들이 많이 쌓였을 때 좀 더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존재하는데 이 숙련도의 영역은 시간에 얘기를 해주지만 케이스적인 이런 부분들은 좀 그 부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병동에 일하시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환자들이 어떤 증상에 대해서 문학과 선생님들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하는가 그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더 업무적인 부분을 빨리 적응도 하고 전문성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의학적인 변화, 지금 의료계의 변화는 거기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좀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온 게 이제 간호사 개인이 이런 변화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외에도 병원 입장에서 어떤 이렇게 준비를 통해서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좀 확장을 시키고 또 늘어나는 역할이라던가 변하는 역할에 조금 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해 주셨으면 한다는 질문이 올라와서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사님들 중에 조금 공유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병원에 오래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되게 여러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에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말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현재 그 간호대학에 이제 3학년 학생들을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상대평가하고 되게 촘촘한 교육 과정 속에서 되게 시야가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좁아진 시야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습이나 뭐 강론 수업에 겹쳐서 되게 단기 목표에만 몰입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발표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실무 역량이 상당히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뭐 병원 밖에서의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환자를 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베이스를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역량을, 다양한 경험적인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또 한 말씀 짧게 드리면은
박지혜 선생님께서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갖춰야 나갈 방향을 말씀해 주셨으면은 이제 저는 우리나라 간호대학에서 교육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호주에 와서 생활을 해 보니까요, 떠먹여주기식 교육은 없습니다. 학교에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10을 요구를 한다면은 학생들에게 던져주는 목은 1이나 2 정도만 던져주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핑거 프린세스, 핑거 프린스 이런 게 없어야 되고요. 학교에서도 떠먹여주기식이 아닌 진짜 학생들이 먹이를 구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준비한다던가 아니면은 학생들이 이제 또 개인적으로 뭐 학교 외에서도 경험을 쌓는다던가 하는 거 외에 이제 병원에서 뭐 관리자라던가 교육부서 입장에서 이제 뭐 진료 지원 간호사 선생님들이라던가 아니면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의료 전환기 속에서의 변화하는 역할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혹시 어떤 방식으로 좀 그런 것들 효과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의학적 레퍼런스를 이제 내 스스로 찾아서 이제 그 부분을 내 걸로 만들고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병원 측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업무적으로 이제 간호사들이 업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병원 측에서 간호사들은 어느 정도 의학적 레퍼런스를 잘 찾고 거기에 맞는 걸 실무에 적용시키는 이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실무적으로 좀 활성화되는 부분에서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영역으로 지금은 남아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병동에 일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레퍼런스는 뭐야? 이렇게 판단할 근거는 뭐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레퍼런스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 최신의 연구 논문이라든지 연구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빈도 높은 게 어떤 거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능력이 되게 요구되는데 실제로 학부 과정 안에서는 이 부분이 거의 해결되지 않다 보니 간호사가 되고 나서 대학원 과정을 가야 석박을 하면 이제 이 영역이 좀 갖출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실무에 계신 분들이 이제 석박을 꼭 가야만 그렇게 이제 레퍼런스를 가지고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지 않게 하려면 저는 병원 측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런 업투데이트라든지 또는 여러 리스포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학술적인 검색들을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거를 병원에서 많이 지원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료 PA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그 영역에서는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쉽게 말하면 정답이 있는 일이 아니라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게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내가 개인적인 역량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국엔 그건 환자한테 위해적인 영향을 바로 미칠 수가 있는 위치에서의 업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레퍼런스가 중요하니까 저는 병원에서 그런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좀 더 덧붙이면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요구된 걸 병원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정말 의학적으로 임상에서는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IT화 되는 게 너무 지금 디지털화 되고 있는 게 너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이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거는 되게 동떨어져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제가 실제 뭐 수도권이라든지 지방권의 대병급 이상에 가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종병급에서 교육을 했을 때 실제 AI 기술을 적용해서 이미 일하고 있는 병원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례를 얘기했을 때는 아직도 시범 사례라고 생각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간호사의 개인이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개인이 알려고 노력하는 건 저는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간호사들이 막 3교대까지 하는데 막 그 업무를 쳐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도 병원이 좀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좀 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서 그런 걸 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에 대한 것을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관심이 없으면 사실 이걸 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이제 파고들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들에게 이런 것을 좀 맛보게 해주는 그런 경험이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간호사들은 사실 챗 GPT조차 사용을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님 말씀대로
정말 AI를 사용을 하는 것이 석박을 가야지 이제 너무 자료를 찾거나 할 때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맛봐서 아, 이게 나한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조금 이렇게 찍어볼 수 있게끔 해주는 여러 가지 그 다가가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의 기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길 가다가 왜 새로 나왔습니다 해서 맛보는 것처럼 그런 경험의 기회를 좀 많이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경험을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해보지를 못했고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대학원 진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임상 경력이 한 3년, 5년 정도 있다가 예전에는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우선 직업을 위하는 것은 아니다. 아, 공무원 할까? 뭐, 소방할까? 아니면 보건교사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면은 요즘은, 아, 대학원 갈까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는, 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학문 분야에 정말 관심이 있고 연구를 해보고 싶어서 진학을 하는 거지, 아,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가볼까라고 가는 애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어, 물론 호주에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병원마다 시스템이 다르겠지만 이런 연구 결과나 실제로 그런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면은 제가 봤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나와 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응급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내가 봤던 그 환자들의 연구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 환자의 추이를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어떤 연구를 접목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먹이를 던져줍니다. 근데 그 과정을 우리나라에서는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그게 근무 끝나고, 페이로 쳐주질 않았어요. 하지만, 호주에서는, 그렇다고 호주가 무조건 다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과정이 내 근무 시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만약에 내가 근무가 아닌 날에 와서 그런 교육을 듣는다고 하면은, 페이로 다 쳐줍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 어, 저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랑 개인적인 또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이제 정선영 선생님께서 의견을 올려주셨는데요. 이제 이강용 선생님의 의견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의견이에요. 제가 좀 늦게 읽어드려가지고 동의를 하고, 선생님께서 15년 차 간호사신데 실습이 15년 동안 별로 변한 게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실습을 한 지가 거의 한 8, 9년 정도 되어 가는데, 요즘에도 실습이 변한 게 없다니까 조금 암담한 심정입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간호사 선생님들 뒤를 조조 따라다니고 그 정도에서 실습의 형태가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추론을 경험할 수 없는 환경인 게 조금 아쉽다 하는 의견을 공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시스템적인 질문이기는 한데, 이제 PA가 합법인 것인지, 그리고 간호협회에서 PA를 합법화하고 뭐 샐러리 보상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이 있으시면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피해가 아직은 합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나오기는 했으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가 제대로 구분되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브로드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보건복지부에서 대한간호협회에 그 진료 지원 업무에 대한 교육을 위임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이제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말은 아직은 없는 상태이고 그것이 그 교육이 제가 그 교육 커리큘럼을 보기는 했는데 그렇게 막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전문가분들, 말 그대로 전담 간호사라고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나서 주셔서 열심히 교육을 해주시는 방법이 가장 현재로서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호주에는요, PA보다는, PA는 제가 응급실에만 있어서 본 적이 없었고,
서지컬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일하는 서지컬 어시스턴트가 있는데 특히 수술방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거는 우리나라처럼 너 할 사람 없으니까 선생님이 해. 이게 아니라 대학원 과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으로 나와 있고 대학원에서 학위를 수료하거나 아니면은 그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어야지만 그 서지컬 어시스턴트가 있는데 내가 그런 자격이나 학위가 있다 하면은 그만큼의 대우를 해줍니다. 일반 평간호사에 비해서 연봉이 적게는 1.2배, 1.5배에서 정말 많이 일을 한다. 내가 일을 하는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2배까지 버는 그 간호사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질문해 주신 부분에서 이제 샐러리를 더 올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10분 스피치에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는 수가나 거기에 맞는 보상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은 역할만 강요가 되고 있고 법적 근거나 보상 체계는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에 대한 이제 우리 박재 선생님 말한 것처럼 교육 또한 이제 실효성이 좀 낮은 교육들을 이제 당장 시켜야 되니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교육이랑 보상 체계랑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새로운 역할에 대한 보상 체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역할이 정확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또 좀 이제 부딪혀지는 거는 전문 간호사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문 간호사를 따는 과정 안에 보면은 인산저 추로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에 좀 초점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좀 더 이제 고위의 이제 처치 기술들 숙련도 높은 거에 대한 요구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 지금 사실 이 PA라는 역할이라고 하는 그 역할로만 봤을 때는 PA가 적합하냐 전문 간호사 적합하냐에서도 아직 결론이 정확히 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역할적인 분배가 정확하게 되는 게 가장 1순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정말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진료 지원 업무라고만 하지 진료 지원 간호사라고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샐러리를 올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이 너무 많은 벽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우리 아랫단에서는 우리 간호사 선에서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많은 곳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매뉴얼도 여러 가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까지는 보건복지부나 간호협회나 이 윗선에서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는 기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또 전문 간호사, 전담 간호사의 차이도 그렇고, 교육이라던가 그런 것들에서도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전담 간호사로 일할 때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없이 거의 선배들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다음에 실무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담 간호사가 맞는지, 그리고 또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실 시스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의 선행에서 조금 그런 지속 가능한 발전 체계가 먼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경영 선생님께서, 호주의 경우에는 또 어떤 지속 가능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케이스를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경민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동수 대표님께서, 잠시만요. 우리 한동수 대표님께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그 박지혜 선생님께서는 윗선에서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두 가지가 모두가 다 접목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우선은 우리나라에 있을 때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7년, 호주 콩코드 병원 응급실에서 2년, 총 9년째 응급실 소생실 전담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강용 간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선생님들께 호주 응급실에서는 응급실 환자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어떤 에비던스 EBP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간호사로서 이 프로토콜이 어떻게 작용이 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시간이 빠듯한 관계로 제가 목차는 생략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첫 번째로 왜 변화가 필요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면은 9년차 응급실 간호사로서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죠.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각 병원 응급실마다 환자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근데 그 병원마다 그 프로토콜도 다르고, 그 프로토콜을 시행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라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일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인데요. 환자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하루에 총 내원한 환자가 99명이 아니라 현재 성인 응급실에 동시에 재원 중인 환자가 99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EMR 화면입니다. 환자가 이렇게 너무 많으면은 진짜 위험한 환자를 선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기실에서 응급 환자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대기실에 대기 중인 환자뿐만 아니라 119 구급차로 실려오는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에게는 있어서 대기 시간이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는 ECAT 프로토콜은 뭐냐? ECAT은 Emergency Care Assessment and Treatment의 약자로 호주 시드니가 있는 뉴사우스웨일즈주 모든 공립병원 응급실에서 시행되고 있는 표준화된 Nurse Initiated Emergency Care입니다. 이 ECAT은요, 소아나 성인 다 합쳐서 총 73개의 내원 사유에 대한 프로토콜로서 환자의 치료 대기 시간을 안전하게 단축시키고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응급실 내 체류 시간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응급실은 막 트라우마 환자를 받는 그렇게 큰 응급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희 응급실의 목표는 환자 대기 시간을 환자 총 응급실의 체류 시간을 맥시멈 4시간까지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토콜이 간호사 주도의 프로토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기존의 프로세스와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유주얼 케어, 여기에서는 기존의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는 방법은 환자가 내원하면은 환자가 기다립니다. 의사가 부를 때까지. 그러면은 얼마나 걸려요를 계속 반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검사를 하고 그리고 탁과 컨설팅 내고 등등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반면에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ECAT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레전드 밑에 에픽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Emergency Protocol Initiating Care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픽 스타트를 보면 환자가 내원을 하면요. 이렇게 환자가 내원을 하면은 경력 있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피검사나 진통제나 엑스레이, 뭐 기본 검사, 처치에 대한 간호사가 처방을 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간호사가 처방을 냅니다. 그리고 나면은 여기에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이때 리뷰를 하고 트리트먼트 플랜을 간호사와 함께 짭니다. 여기서 제가 nurse-led 프로토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간호사가 중요한 것은 내 스코프 오브 프랙티스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호주에서는 이 ECAT 프로토콜을 어떻게 하고 있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우선은 프로토콜, 무엇을 할지, 그리고 교육, 간호사들이 어떻게 잘 할지, 그리고 툴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유지를 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서 ECAT의 효과적인 실행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ECAT의 장점으로는 이 뉴사우스웨일즈 주 한 개가 대한민국보다 8배가 넓습니다. 8배가 넓고, 이 뉴사우스웨일즈 주에는 총 220개 이상의 공립병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병원을 가든 아니면 진짜 저기 사막에 있는 병원을 가든 간에 환자 입장에서는 어느 병원 응급실을 가더라도 표준화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간호사의 입장에서는 환자 치료에 대한 더욱 적극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닥터 입장에서 환자를 봤을 때 기본 검사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자를 볼 수가 있고,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캣 프로토콜이라는 게 어떻게 EBP와 관련이 있냐? 간단히 보면은 우선 이 이캣이라고 하는 것은요, evidence based practice를 넘어서 근거 기반 개발, evidence based development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peer review, peer review된 논문이나 승인된 가이드라인, 아니면 grey literature 같은 최신 가이드라인이랑 문헌 리뷰를 통해서 근거 기반 지침을 마련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것은 누가 개발하느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로 임상 간호사 전문가들, 클리니컬 너스 스페셜리스트, 클리니컬 너스 에듀케이터, 클리니컬 너스 컨설턴트가 이 이캣 개발을 주도를 했고요. 개발 절차로서는 임상 공동위원장이 피드백을 통합을 해가지고 최종 수정 및 편집은요, 누가 했냐면은 응급 전문 간호사, emergency nurse practitioner가 최종 수정 및 편집을 했습니다. 또한 의사랑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하여서 최선의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도록 조정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의견 차이는 여기 페이스미라고 해서 전문의들의 협의를 통해서 의견 차이를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캣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학제 전문 근거와 문헌 근거를 기반으로 철저하게 개발이 되었고 EBP의 원칙을 따른 것에 의의를 둡니다. 그래서 저도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때 느꼈던 점이 뭐냐면요. 특정 직종들 간의 의견 차이로 너가 하니, 내가 하니 이런 게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 프로토콜이 개발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을 하면서 느낀 것 외에 실제로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은 무엇이냐면요. 일단 가장 큰 것은 블레임 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너 이거 처방 왜 냈어? 너 이거 처방 왜 안 냈어? 이렇게 피드백이 아닌 뭐라고 하는 문화가 일단 아니어서 프로토콜을 따라서 환자를 처치하는데 부담이 전혀 없었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여전히 환자들은 의사를 빨리 보기 원합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너스 프랙티셔너 정도의 시니어가 아닌 저처럼 한 10년이 조금 안 된 간호사들이 내는 처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와 랩을 보고 나서 추가 처방을 내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딜레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결론은 오늘 웨비나의 주제가 번아웃을 넘어서 한국 간호사들이 이끄는 변화와 지속 가능한 해결책에 이 이캣 프로토콜이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된다면은 많은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됐고요. 이 이캣이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가능할까 생각을 하면은 우선은 많은 혁신과 기존의 틀을 깨려는 시간적인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10분의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많은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 너무 정신없게 지나가는데요. 궁금하신 것은 채팅창이나 Q&A에 올려주셔도 되고, 제 질문, 또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 이메일로도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시간 날 때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또 호주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어떻게 간호사들이 주도적으로 기여해서 실제 시스템이 잘 운영되게 하는지에 대해서 생생한 사례를 또 들을 수가 있고 또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여기 주제에 관련해서 좀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또 다른 의견들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이나 덧붙이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을 기다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의 상황도 이렇지만 굉장히 외국 간호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뉴스에서는 미국 간호사 시험 NCLEX를 치는데 그 지원 점수가 역대급이라고 하고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진행을 해본 결과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게 그러면은 외국에 가서 일을 하려면은 어떤 역량이 조금 필요할까요? 우리나라랑 다른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영어와 경력이고요. 이것은 너무 기본적이니까 이것은 배제를 하고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떠먹여 주기식 교육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 부분을 좀 반성을 하고 있는데, 저도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요, 입국다시 됩니다. 입국다시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계속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호사가 의사와 같이 환자 치료 방향의 결정을 굉장히 깊게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때 가장 부끄러운 질문이 뭐였냐면요. 교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의사가 뭐래요? 라고 하는 게 저는 정말 창피했어요. 그래서 환자의 그 치료에 깊이 관여를 하려면은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스스로 공부를 좀 하고 에비던스 베이스로 생각을 해보고 이게 외국 간호사로 나가신 거 외에도 사실 한국에서도 또 그냥 일반적인 그 간호사를 넘어서 또 일을 좀 소위 말해서 잘 하시려면 필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이제 호주가 정말 넓은 곳이니까 그런 프로토콜을 적용해서 어디를 가든 비슷한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신 부분이 정말 그 국내 병원에도 이런 똑같은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그런 플로우가 국내 병원에 적용이 된다면은 정말 많은 환자분들도 이득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럼 이런 뭐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호주의 사례, MP라던가 SA라던가 이런 시스템이 있는 사례들을 봤을 때 한국 간호계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에 대해서 조금 여쭙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질문이 조금 브로드하긴 한데 그러니까 자유롭게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 간호계가 나아갈 방향을 저는 사실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 간호사 엔클렉스에 지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고 앞으로도 인재 유출은 계속될 겁니다. 인재 유출은 지금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은 인재 유출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한 간호협회의 답변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상황에서부터 간호협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은 분들이 먼저 저는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 네, 혹시, 네네네, 질문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많이 나누셔야 될 것 같으면은, 일단, 다음 세션 진행하고 나서 Q&A 시간에 조금 답변을 네네.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네. 네. 조금 간단히 답변 드리는 것보다 조금 시간을 들여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만한 주제인 것 같아서 그렇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세션으로 이제 박지혜 선생님께서, 네,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현재 23년 차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이고, 현재 의학교육센터에서 의대 인증평가 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CDS를 통한 진료 지원 간호와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료 지원 방안에 포커스를 두고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컨텐츠는 이렇고요. 우선 작년 9월에 공포되고 올해 6월에 시행되는 간호법의 일부의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 간호사의 업무 규정과 함께 진료 지원 업무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료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현재 병원 간호사회에서는 전담 간호사로 이름을 통합했고, 제도화되지 않은 직역 상태에서도 많은 인력이 현장에서 활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병원별로 자체적인 교육을 하거나 실무 경험에 의존해서 업무를 습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T-스티핑 모드라고 하듯이 그야말로 차를 우려내듯이 시간이 지나면 경험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것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근거는 무엇이고 왜라는 의문은 잊은 채로 경험적 학습에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상황에 몰입돼서 소진되어 버리고 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간호 현장에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이 질문의 답이 에비던스를 통해 드러나야 되죠. 그래야만 우리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에게 필요한 능력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질문하고 근거를 찾아서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초보자에서 전문가로의 성장은 연속적인 과정이고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 성장에는 체계적인 학습과 근거 기반 사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적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의대에서 평가 업무를 하고 간호대학에서 성인간호와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두 학문의 커리큘럼을 모두 경험하면서 당연히 비교가 되고 간호교육은 여전히 제가 대학을 다닐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될 때가 많은데요. 그 다양한 간호 교육과 함께 빠듯한 실습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현재 간호대학의 커리큘럼의 일부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정말 20년 전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 처치, 간호기록, 간호중재 등 기본적인 간호사의 역할 수행 중심으로 과거하고 별다르지 않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에 반해 의대 교육과정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많은 나라에서 6년제 의대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고 간호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근거 기반 교육 그리고 연구와 관련된 교육이 많고 진단, 처치, 실제 수행까지 포함하는 이런 실제, 심화 실습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환자가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환자를 맡길 수 있을 만한 우리는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근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평가 과정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간호사도 임상에서의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라는 것은 경험적인 것이 뿐만이 아니라 근거를 기반으로 한 판단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임상진료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 CDS는 단순히 정보 제공을 넘어서서 이 임상의 그 판단을 돕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보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임상진료 지원 시스템의 사용자이자 중재자로서 CDS가 제시하는 최신 가이드라인과 간호학 그리고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서 환자 간호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호사가 이 CDS에 익숙할 경우에는 급박한 임상적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 빠르게 학습 정보를 공유해서 의료진의 판단을 보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사결정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CDS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에게 질 높은 교육과 설명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근거를 중심으로 하는 임상진료 시스템은 간호사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고 의료의 질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과대학에서는 환자 중심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오스키, CPX와 같은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술기와 수행과 같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경우 취업을 위한 간호사 역시 일부에서는 오스키, CPX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도 핵심 술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렇듯 다국적에서 활용하는 평가를 받아들여서 의사와 교육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상 추론을 고려해서 병력 청취도 하고 정확한 신체 사정을 실제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진료 지원 업무에 대해서 다양하게 분리를 해놓았고 그에 맞춰서 진료 지원 업무에 대한 매뉴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2025년 진료 지원 교육 지원 사업의 그 수행 기관으로서 최종 선정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임상 진료 지원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발돋움하고 있는데 여러 병원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이렇게 여러 시스템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업투데이트라는 시스템도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CDS가 활용되고 간호사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그 간호사는 CDS를 중심으로 한 임상의 핵심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거 기반 CDS는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의사나 의료 관계자 그리고 병원 전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DS를 통해서 교육자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고 중재자로서도 전문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되죠. 그에 따라서 환자의 안정성 확보와 만족도 향상 그리고 의료진 결정 피로도도 감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 내 지식과 업무 순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결정적으로는 간호사는 임상적 직관과 그리고 관찰, 돌봄이 되게 중요한 업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CDS를 중심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인력이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간호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거 기반 간호를 중심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역량을 좀 높여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경험하셨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CDS를 통해서 간호사의 역량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고 또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이 흘러갈 때 그 CDS에 능숙한 간호사가 어떤 의료진들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하고 또 환자의 케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시고 싶으신 내용이거나 아니면 박재 선생님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업용이 피치했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업무를 이제 수행할 때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규명을 해서 거기에 맞는 학습법이 사실은 적용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CDS 같은 경우에 단순 암기적인 학습법으로 적용해가지고는 한도 끝도 없이 막 100개씩, 200개씩, 300개씩 외워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간호학과의 교육 커리큘럼에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커리큘럼이 어떠한데라고 해도 모든 커리큘럼을 다 암기로 접근하는 게 저는 다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간호과 학생들이 4.0이 넘는 학점을 갖는 학생들의 특징은 암기를 잘하는 학생들이거든요, 대다수가.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병원 취업을 도와드리거나 또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실습 지도를 하거나 했을 때 제가 느끼는 점은 뭐냐면 학점이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암기를 되게 잘하니까 어떤 사례들만 무조건 암기를 다 해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신규가 되고 나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보는 환자들 케이스나 오도 받는 상황들을 경우의 수를 다 암기로 자꾸 접근해버리니까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요구되는 역량을 키우지 못하고 계속 넘어가는데 오늘 모든 주제, 이제 번아웃을 넘어서 이 의료변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저도 그렇지만 지금 이 내용이나 이제 이강원 선생님 얘기도 모두 얘기했고 아까 채팅에도 나왔던 것처럼 인상적 추론적인 역량을 높이려면 암기력이 아니라 사고력이나 판단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커리큘럼에서 너무 부족하다 보니 그걸 좀 높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이신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좀 의미 있고 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고 저는 이걸 이제 간호대학 그 학점 협의회나 이런 데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니드를 갖고 있는 교수님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들이 제대로 이걸 못하는 거는 결국은 필수 과목은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교양 안에서만 오픈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학교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일어난 다음에 숙련도적인 부분이 업무에서 이제 쌓여 나가야 전문성이 확보되는 부분인데 이게 다 반토막이 나버리니까 또 그게 좀 안타깝지 않나를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지금 한대복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 결정력이라는 게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되게 의존적이다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CDS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할까라는 것을 우선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AI의 그 도움을 받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그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 결정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연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임상적 결정 능력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상에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예로 들면은, 폴리를 꽂아야 돼요. 폴리를 꽂아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폴리가 조금 필요해. 화장실에 가다가 낙상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 플루이드 오버로드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IO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의사의 판단이 없건 의사의 오더나 의사의 판단이 없으면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했다가는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처방 났어? 누가 하래? 그 의사 누가 하라 그랬어? 이런 구조가 저는 너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나이트를 하고 왔는데 나이트 때도 어주에서는 그 폴리카테터를 넣는 게 간호사의 몫이기 의사의 몫이기도 하지만 간호사의 몫이기도 합니다. 남자 여자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구별이 없고 이 사람이 내가 그 폴리카테터 삽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요
나의 임상적 추론 결과를 바탕으로 일단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록을 쓰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그 이유로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폴리 카테터를 삽입을 했고 호주에서는 웬만하면 침습적인 처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이제 ABGA도 잘 안 하고요. 폴리 카테터도 잘 안 넣는데 만약에 그런 침습적인 처치를 하게 됐다 하면은 자기의 그 의견만 임상적인 추론만 내가 기록으로 넣어두면은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임상적 추론 사고를 늘려야 되고 그것을 블레임하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게 저는 우리나라 간호사 선생님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생각에 이제 우리가 이게 번아웃을 넘어서 그 다음 레벨로 디벨롭하는 이제 해결점의 솔루션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은 교육적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해결책적인 부분에서 결국엔 이거는 이제 정답을 가지고 가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에비던스를 가지고 이게 좀 더 적합하다 판단하는 영역이라 저는 이제 시뮬레이션적인 이제 프로그램들, 교육 프로그램들에 좀 투자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간호 쪽도 물론 이제 시뮬레이션 영역이라고는 VR이나 XR이나 되게 다양한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뭐 간호 시뮬레이션 학회에서 이제 불러서 제가 가서 강연 교육도 하고 했는데 아직 간호학에서 하는 시뮬레이션 초점은 거의 대다수가 제가 어디에 초점이 되냐면 처치수를 숙련 넣어놓게 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익히는 시뮬레이션 거의 초점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이제 확대되고 있는 간호사가 해야 될 역할의 확대라는 개념에서 인상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CDS를 할 수 있는 레벨의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런 걸 많이 제안을 드렸고 그중에서 이제 뉴베이스라는 기업에서 VR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분이 이제 그런 인상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교육적인 거를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시나리오 개발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사례를 좀 오픈을 해서 같이 이제 시험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적으로 학교에서든 투자를 하는 개념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교육을 병원에서 저는 반드시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사람을 이제 뽑아서 월급을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수행 수준이 이미 되어서 와야 되고 거기서 부족한 걸 좀 채우거나 수정 보완해서 나아가야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그 앞부분에서 좀 교육이 좀 더 지금 시대에 맞게 교육이 돼야 된다고 하면 그런 사례 기반의 교육들은 확실히 시뮬레이션적인 부분이 돼야 되는데 단호하게 아까 우리 박대님이나 얘기하셨던 것처럼 술기, 핵심 술기, 솔루시스입니다. 뭐 여기에 너무 초점이 되어 있으니까 처치에 초점이 돼서 그게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네. 한덕수 대표님 말도 너무 말씀이 맞고 한데, 저는 이러한, 어쨌든 결정력이 올라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거나,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되어야만 하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현재 의과대학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학생 데이터 보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턴이나 전공의는 아직 언제 복귀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간호사가 채워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간호사는 싫던 좋던 간에 그러한 결정력이 어쨌든 놀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현재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제 AI 기반이나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으면 이분들의 결정력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은 예전처럼 루틴한 업무만 하는 것에서 지나서 판단을 해야 하는 역할로 조금씩 그런 역할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간호사로 일할 때의 경험만 돌이켜 보더라도 이제 솔직히 이 국내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런 임상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십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글 검색하시는 분들은 조금 앞서 나가시는 분들이고요. 네이버에서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결과가 안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 업데이트를 이용해 주시면은 필요하신 임상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논의해 주신 내용들 정말 유용한 내용들이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까 송진현 선생님께서 이강용 선생님께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이제, 네, 질문을, 읽어보셨을까요? 네네, 아, 읽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후에 전보람 선생님께서 이제 프리스토로서 뭐 신규 강사 OT에 대해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토콜이 어떠한 아웃컴을 가지고 이 프로토콜이 잘 운영된다고 평가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우선은 이 프로토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2024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업투데이트에 이캣이라고 논문을 검색을 하시면요.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 대학원 논문을 이쪽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우선은, 일개 그냥 병원에서 일하는 실무자로서 병원에서 평가하는 아웃컴은 가장 대표적인 게 환자가 그 간호사를 만나서 처치를 시작한 시간을 가지고 그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컸고요. 예를 들면요. 응급실에서 우리나라 트리아지 보면 레벨 1, 2, 3, 4, 5가 있는데 레벨 1이 가장 급하고 보통 흉통이라고 하시면 레벨 2로 많이 보시는데 이 레벨 2는 환자를 빨리 보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한데 저도 생각을 못했던 점이 그 클리니컬 널스 에듀케이터가 통계 자료를 갖고 오면서 우리 체스트 페인으로 온 그 카테고리 3, 레벨 3 환자를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켰어라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레벨 2 환자를 위주로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아예 사고 자체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자들은 빨리 보는 게 맞고, 그게 아닌 재원 시간이 길어지는 환자를 처치를 우리가 어떻게 더 빨리 하냐, 그리고 신속하게 하냐라는 자료를 보여주는 거였고, 거기와 더불어서 병원에서 이제 이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설문조사나 그런 고객 만족도 조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마다 다 붙어 있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벨 3 환자를 얼마나 더 빨리 처치를 했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빨리 할 필요는 없다. 빨리 할 필요 없고 안전하고 사고 치지 않게 우리가 프로시저를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no rush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캣에 대해서 어떤 금을 가지고 이렇게 프로토콜이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또 이강 선생님께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전보람 선생님께서 이제 프리셉터로서 신규 간호사 OT를 할 때 방향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이제 임상적 추론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신규 간호사한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알려주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많이들 맞닥뜨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상적 추론이 중요하고 또 셀프 스터디가 중요하지만 막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신규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 너무 암기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고 또 스스로 배운 내용이더라도 조금만 케이스가 달라지면은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간호사 병원 분위기 또한 의사 선생님들 처방에 대해서 이건 조금 뭐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데 라고 해서 질문을 제기하려고 해도 오히려 주변에서 말리는 분위기가 크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임상적 추론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사실 인상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걸로 이제 여러 병원에서 저희를 불러서 저희가 교육을 실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특히 저희가 이제 프리셉터 대상으로 교육을 지금 작년만 해도 한 40군데, 50군데 대면급 이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신규 선생님들이 그 기본적인 그 사고의 흐름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뼈대에 살을 붙이는 개념을 좀 이해해서 모델링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고 과정을 좀 알고리즘화해서 먼저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우리과 사례를 주고 계속 반복시켜서 그 사고 흐름을 갖다가 좀 수면도를 높이게 만들어서 그거를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제일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만든 교육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게 간호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간호의 이런 사고 과정 프로세스, 그러니까 인상적으로 추론해야 될 프로세스를 저희가 알고리즘화해서 도식화시킨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신규들이 진짜 한눈에 바로 이해를 해서 그걸 이제 뭐 가지고 좀 공부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간호사 연구소 저희 쪽에서 이제 인상적 사고 검색해 보시면 교육적인 부분 나와서 그걸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보다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사실 교육을 정말 많이 해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신규 선생님들이 이 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좋고 좋은 교육 컨텐츠를 가지고 보여줘도요, 아무리 좋은 교육 방법을 써도 이 친구들이 왜 필요한가, 그 요구도를 높일 수 있는 앞에 사전 작업이 없으면 효과가 너무 없어서 그걸 어떻게 이 친구들에게 인상도 추론이 필요한가를 관통시키는 그 교육 그 앞부분이 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은 걸 왜 내가 여기 와서 이걸 해야 되지? 지금 당장 주사 놓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희가 신규 교육할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IV 하는 거를 이렇게 달라는 얘기지 환자가 저한테 와서 열이 난다는데 어떻게 될까요? 또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이렇게 낮은 데서 뭐부터 봐야 되나요? 라는 질문은 2년차, 3년차 넘어가면 하시거든요. 신규 때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 정말 필요한 건 이건데 그게 이제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근데 경력직 간호사 선생님들은 인계받으면서 요구되는 부분들 환자에 대해서 요구되는 부분들은 IV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걸 먼저 네가 진짜 이걸 공부하고 임상적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도를 관통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그거를 이제 간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저는 좀 이제 이펙트가 있더라고요. 전문성이가 점수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 환자를 보는 파트 안에서 내 판단이 실제 간호사의 판단이 환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와 내가 자칫하다가는 환자한테 좀 위해를 정말 입힐 수도 있구나. 예, 왜냐하면 학교에서 환자한테 이제 잘못하고 환자한테 위해를 입힐 수 있어. 이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사 놓다가 잘못 주면 인펙션 시킬 수 있다는 정도로만 학생들이 해석하지. 내 판단이 환자한테 큰 영향을 미친다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소화기내과 파트에서 환자가 막 속이 울렁거린다라고 얘기를 할 때 단순한 그냥 오심일 수도 있지만 위나 장관 출혈을 이제 오심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값이 너무 다른 값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냥 오심이라 생각해서 닥터한테 노티파이해서 백페랄이라는 이제 다른 인젝션을 이제 처치하고 3시간이 지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 환자는 위장관 출혈 때문에 3시간 동안 출혈을 내버려 둔 게 되니까 그 판단을 사실은 첫 판단을 간호사가 이미 한 거잖아요. 사전 값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이 사람 왜 오심이 심하지? 이 사람 히스토리나 시술을 했던 걸 봤을 때, 이 사람 위장관 출혈 때문에 아닌가? 그렇다 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위장관 출혈일 수도 있으니까 닥터한테 노티파이해서 단순 오심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라는 이 판단은 무조건 간호사가 먼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전문성을 갖추지 않게 되면 환자에게 정말 큰 위해를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런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했을 때 신규 선생님들이 정말 거기에 좀 이렇게 관통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가는 방법을 이해를 하고 방법이 궁금할 때 방법을 제공해 줄 때가 제일 효과가 좋았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조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견해로는 네, 저희 쪽에서는. 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너무 이제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버를 하거나 아니면 하거나 그 신규 간호사 교육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프리셉터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의외로 프리셉터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제가 하는 것이 맞을까요? 라는 것이었거든요. 오히려 프리셉터가 되고 나니 그 프리셉티를 교육을 하려고 보니 내가 하는 것이 정답일까라는 그때 의문을 갖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때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것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례 중심도 중요하고 그 프로블렘 베이스 하는 그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상 추론을 통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오스키나 CPX 같은 임상 수행 같은 것들을 실제로 평가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 간호사가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게 이제 맞는지 의사가 오더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이시죠. 의사가 오더를 한 거 제대로 수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간호사 독립적 판단, 그러니까 독립적이라는 단어를 이제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환자의 증상을 처음적으로 이제 제일 노출도가 가장 높게 먼저 보는 건 간호사고, 간호사정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간호사정이라는 건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이 환자의 증상이 어떤 이유일까를 최대한 경우의 수를 찾아서 가장 유력한 걸 찾아내는 그 과정이 간호사정의 목적인데, 그 목적에 준하는 걸 하기 위한 이제 판단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이거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면 닥터한테 노티파이 할지, 옵저베이션 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널싱을 제공할지에 대한 그 1차 판단을 다시 간호사가 먼저 하는 개념이라 그 개념을 조금 설명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 의사가 오더한 거를 이제 제대로 실행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간호사도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의사가 결정하는 데에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간호사거든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 위에 의사단에서도 아마 그 업무를 시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그 오더를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가 환자를 보고 그 상태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박재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자의 상태를 보고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케 프로토콜의 베이스라인입니다. 그 플로우 라인을 보면은, 물론 컨디션이 안 좋은 환자는 의사가 간호사보다 먼저 와서, 아니면은 의사 간호사가 같이 가서 문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응급실 트리아지에서도 그렇고, 환자가 응급실에서 오면은 환자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간호사예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그 때깔 아니면은 몰폴로지라고 하죠. 그 몰폴로지에서 오는 그 임프레션은 정말 환자마다 정말 다르고, 그 환자가 간호사가 환자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고 바이탈이 어떻고 과거 히스토리력을 종합을 해봤을 때 내가 이러한 기본적인 랩 정도 아니면 어떤 그 처방은 내가 낼 수 있겠다라고 돕는 게 이케 프로토콜입니다. 제가 너무 이케 프로토콜의 전도사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그 흥미로운 주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케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랩을 처방한다던가 이런 게 간호사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사실 당장 뭐 국내에 도입을 하자 이런 게 아니고 도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소개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황교욱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거에 대해서 역시 맞습니다. 그 간호사의 주된 업무가 의사가 오더한 걸 제대로 수행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제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바쁘신 만큼 환자를 제일 많이 접하고 가장 가까이서 보는 게 간호사인 만큼 이제 간호사의 조금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판단이 의사 선생님들께서 더 처방을 하고 환자 진료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게 또 의료 시스템 전체에 더 큰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을 잘 정리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올라온 질문이 있어서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간호 전반적인 부분이랑 지방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전문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제도라던가 아니면 성과 또 연봉 상승이라던가 그런 게 없으면은 사실 전문화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진다 하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이게 피치가 제가 했던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말씀하시기 맞는 말씀이시죠. 그 말은 이제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봉사하는 개념은 아니니까 우리가 새로운 역할이 생겼으면 저는 거기에 맞는 보상 체계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주의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솔루션을 저희는 얘기하는 게 더 발전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리면, 그에 대한 제도나 수파적인 부분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 그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역할이 명확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역할이 이제 명확해지려면 그 역할을 이제 명확하게 만드는 관련 기관들이 존재하고, 그 관련 기관들이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할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쉽게 말해 실무에 현장에서 실무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 숟가락 제도가 동떨어지지 않게 좀 간격을 좁히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예, 그게 제일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정책이 아마도 이제 그 상급 종합병원은 정말 아주 중증의 환자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현재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급에서 실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그 준종합 병원으로 모두 다 이제 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교육적 측면도 그렇게 스프레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이건 선생님께서도 혹시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아, 시간 관계상 저희가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박홍선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질문이 좀 계시네요. 네, 네네. 제가 그 정리를 박홍선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을 봤을 때 일단 세 가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캣을 접목시킨 응급실의 흐름이 어떤지. 두 번째, 호주에서 간호사 처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어 있는지. 세 번째, 이캣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와의 충돌 이 부분의 개선 방안은 어떤지. 우선 첫 번째, 이캣을 적용시킨 응급실 흐름은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 보여드리긴 했는데 만약에 그 슬라이드가 궁금하시면은 그냥 구글에 이캣 프로토콜이라고 치시면은 나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은 기존의 플로우와 이캣을 적용했을 때 플로우가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호주에서 간호사 처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우선은 가장 많은 범위를 갖고 있는 것은 널스 프랙티셔너입니다. 이 널스 프랙티셔너들은 미국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비해서 이 널스 프랙티셔너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타이트 스트릭트합니다. 일단은 널스 프랙티셔너가 되기 위해서는 그 널스 프랙티셔너 석사 과정을 가기 위해서 다른 석사 학위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병원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나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널스 프랙티셔너가 있어야 되고, 나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패컬티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어드밴스드 프랙티스 널스, 저처럼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경력이 어느 정도 있고 상급 간호술기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로서 일을 한 지 5,000시간이 넘어야 됩니다.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딸 때 실습 필요한 시간이 1,000시간 정도잖아요. 근데 거기에 5배입니다. 5배고, 일단 이 널스 프랙티셔너가 가진 권한은, 굉장히 넓습니다. 기본적인 랩, 처치, 컬처 이런 것부터 해서 마약성 진통제까지 다 처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널스 프랙티셔너는 환자를 진단명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진단명을 내리고 환자를 전문의에게 리퍼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해서 그거보다 낮은 저와 같은 어드밴스드 프랙티셔너 널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랩 처방, 그리고 영상 처방, 약 처방, 마약성 진통제 처방까지 가능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주니어한 간호사들은 기본적인 랩 처방, 기본적인 진통제 처방까지만 가능하고, 여기에 대한 내 스코프 오브 프랙티스는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것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저는 의사, 간호사가 충돌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저는 호주에 있지 않았어요. 이 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호주에 있지 않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도입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높은 분들이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주랑 저는 한국이랑 시스템이 참 많이 다르고, 또 미국이랑 호주랑도 시스템이 다르다. 널스 프랙티셔너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호주에도 MP 제도가 있어서 미국이랑 비슷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국내랑 시스템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른 거니까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는 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인사이트들을 또 이제 연사님들을 통해서 공유를 받을 수가 있었고 또 채팅창 선생님들 통해서 다른 질문들 받고 또 의견을 많이 나눌 수 있던 유용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간호사들의 역할 변화랑 그리고 시스템 내에서 뭐 어떤 점들이 더 필요할지,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필요할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떤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어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시스템들이 운영이 되고 있을지를 또 그리고 또 이를 어떻게 조직에서 지원하고 있고 어떤 식의 교육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함께 또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를 맡았던 월터스클로어의 김지성입니다. 저는 현재 업투데이트만 아니라 약학정보 솔루션인 맥시드러그라던가 그런 CDS 솔루션을 통해서 국내에서 이제 임상 현장에서 어르신의 의사 결정과 진료 지원을 돕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나 분과별 데모 혹은 업투데이트 기반의 프로토콜 설계라던가 그런 임상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제품의 원내 도입과 관련된 사항은 여기 구엘리 지사장님을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연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선생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웨비나 종료 후에 이제 간단하게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제 참석해주시면은 저희가 소정의 기프티콘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또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이 앞으로 더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좀 설문조사도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관련해서 뭐 더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추후에라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